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단란한 가정의 한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누가 봐도 가장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여러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아이를 잘 키우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가약 백년가약을 맞은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야기하게 될 공간은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아파트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4일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여성분, 민설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가명입니다. 민설이 씨는 쌍둥이 자매가 한 분 계셨는데 성함 민주희 씨입니다. 정확히는 동생이죠. 근데 민주희 씨는 집에 있다가 언니 민설이 씨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어디야? 라고 아침에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가 그 이후에 그냥 전화통화만 몇 번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오후 7시 13분 갑자기 의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겁니다. 931 SBFD12 느낌표 골뱅이 샵. 물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냥 뭔가 자판을 잘못 눌렀나? 근데 바로 1분 뒤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옵니다. 드레스룸 대피소 아래. 이게 문자 메시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말이 왔다라고 느껴졌고 느낌이 너무 안 좋고 그 이후에 답장도 보내고 전화도 해봤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당연히 가족, 어떻게 보면 쌍둥이다 보니까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느낌이 안 좋다라는 판단에 바로 언니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근데 집에 도착을 했을 땐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 눈앞에 있었던 거죠. 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언니에게 어떻게 보면 형부, 남편 최 씨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잠시 후 119가 도착을 하게 되었고 119로 후송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이 되고 40분이 지난 상태라 뇌와 장기분이 80%가 손상된 상태, 26일간 생존과 죽음 사이에서 사투를 벌이던 민 씨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모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아, 되게 마음 아픈 사건이구나. 사건의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민 씨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인 마음에 술을 한잔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문고리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줄, 코드줄을 목에 감고 사망한, 즉 자살사건이다 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사건, 발생하면 안 될 일이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는 아 그냥 그런 일이 하나 있었구나 라고 하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민 씨의 유족들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자살 아닌 것 같다. 내가 아는 민 씨, 언니이자 어머니에겐 딸인 이 민 씨가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의문점을 열어두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네이버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에 계속적으로 글을 남기게 됩니다. 동생이었던 민주희 씨가 언니의 아이디를 확인해 봤는데 이미 언니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며 글을 오랫동안 남겨놨습니다. 남편이 뭘 하는 것 같다.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무언가 이상하다. 1월 26일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바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경찰 측의 미온한 태도, 이건 자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다시 요청을 했지만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자 언론의 힘을 빌렸던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은 1월 26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된 이후에 갑자기 사건팀이 전부 교체가 됩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의 담당자가 모두 바뀌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넓은 범주로, 즉 가능성을 열어두고, 타살일 수도 있으니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한번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지금까지 진행 중인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그냥 자살이다 라고 하고 경찰이 얘기한 대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참 특이했던 건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다가 언론의 힘을 빌렸을 때 그거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결국엔 이 부분을 재조사를 하겠다. 재조사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건 애초에 얘기했던 자살에 대한 의문점에 여러 가지 뭔가 석연찮은 점들이 있다라는 걸 경찰 쪽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아이러니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 안에는, 전주에 있는 이 아파트에는 딱 3명만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민씨, 그리고 남편 최씨, 그리고 아이. 끔찍히 사랑했던 아이까지 꼭 3명이 있었던 집안입니다. 이 안에서 목격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1명, 남편뿐입니다.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남편의 진술을 이제 우리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만약에 타살에 대한 혐의점, 용의점이 있는 상황에 목격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 그럼 이 목격자는 목격자가 아니라면 최고의 용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 남편의 진술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를 위한 중국 요리, 중화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민씨가 주문했다고 합니다. 민씨의 핸드폰으로 말이죠. 그렇게 밥을 먹으며 다정한 분위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내 민씨가 취기가 올라오면서 화가 난 모습으로 돌변했다. 나는 그걸 계속 달래고 있었다. 아마 옛날에 있던 일 때문에 좀 화가 난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통화를 막 하는데 실제 민설이 씨는 아는 부부 지인에게 전화해서 남편을 데려가라 제발 이라고 얘기한 뒤 몇 분 뒤 이런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사망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안 우는 소리가 좀 들렸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안 들려서 느낌이 너무 쎄했다. 혹시 쓰러졌나? 라는 생각에 문을 열려고 시도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해서 19층이었던 아파트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망치를 빌린 뒤에 올라와 부셔서 문을 열었다. 이렇게만 되면 아마 소리가 없어지고 조용하고 난 다음 바로 신고가 됐으면 40분 이상 장기나 뇌에 대한 손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40분이 지나서 119에 신고를 했던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119에 바로 신고 안 했지? 라는 말에 중국 음식 배달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진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보편타당하게 느끼는 사람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황상으로 봤을 때 화기애애한 자리였다. 중국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있었다. 진실입니다. 먹고 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화통화했다. 사실입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고 얼마 뒤에 조용해서 문을 열려고 했다. 문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기 위해 망치를 구하러 관리사무소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당연히 사람은 문 좀 열어봐. 말 좀 해봐봐. 지금 괜찮은 거야? 분명히 대답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부분인 거죠. 근데 상대방이 답변이 없다라는 판단했으니까 쓰러졌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쓰러졌다라는 말까지에 대하면 이 사람의 의식이 내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다 라는 걸 알았다, 인지를 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단순하게 술을 먹다가 그냥 잠들었나? 이렇게 첫 번째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문을 열어야겠다라는 판단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뭐가 의문점이 드냐면 행동에 대한 심리적 특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문을 부시려 했다. 문을 부수려 했다는 건 그게 좀 다급하다는 걸 느꼈다는 느낌. 당연한 겁니다. 상대방이 술을 먹다 잠들었나 보다라는 느낌에서는 문을 망치로 부셔야겠다라는 심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럼 내가 이걸 열려면 뭐 집안에 있는 열쇠라던가 아니면 뭐 발로 문을 차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을 여는 거라면 좀 어떻게 보면 타당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망치를 갖고 와서 부셔서 열려고 했다는 게 말이 앞뒤가 맞을까라는 부분이죠. 심령의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만약에 문을 부셔서 열 정도였다면 다급성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급하다. 다급하다의 부분이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감지했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밝혔던 CCTV의 모습을 보면 남편 최 씨는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웃 주민에게 인사도 하고 되게 느긋하게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 머리를 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행동 패턴을 봤을 때는 여유롭다라는 느낌입니다. 여유로운 사람이 망치를 갖고 와서 집에 있는 문고리를 부신다? 그걸 다시 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깔끔하게 부셔지는 게 아니죠. 문이 아예 박살나는 문제니까 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의구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핸드폰이 없어서 핸드폰을 어디다 두었는지를 몰라서 전화를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 핸드폰이 2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남편 최 씨 거, 하나는 아내 민 씨 거. 근데 아내 민 씨 걸로 그럼 전화하면 됐잖아 라는 이야기에 아내 민 씨의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남편이 중국 음식집에 전화를 했고 그 중국 음식 전화가 되고 난 뒤에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몰랐다 라고 해서 전화를 늦게 한 거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진술은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중국집에 전화를 한 핸드폰은 남편 핸드폰도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이거 931 SBFT12 느낌표 골뱅이 샵 드레스룸 대피소 아래 저게 바로 민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씨가 사망한 장소에 있었던 작은 방 그 드레스룸 밑에 쪽에서 동생 민씨가 핸드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켰고 배터리는 있었고 비밀번호를 풀었을 때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최 씨의 외도, 불륜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의 입장부터 얘기해보면 남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핸드폰으로 중국집에 전화했냐는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억을 못하면 내 걸로 했나? 와이프 걸로 했나?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대부분 부부들이 함께 살다 보면 요즘에 스마트폰 같은 거를 같은 거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누구 걸로 했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다. 전화한 사람이 아내라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납득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핸드폰 자체를 썼다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걸 왜 거짓말로 얘기했는지가 이상한 거죠. 아내의 핸드폰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안 상태에서 하는 말. 아내가 핸드폰을 없앴다? 핸드폰을 찾아야 됐는데 핸드폰을 못 찾았다. 핸드폰을 못 봤다 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인 겁니다. 하지만 그 핸드폰은 동생이 이미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심리적인 측면을 살짝 바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메시지, 피해자 민씨가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아마 7시 13분이 마지막, 14분이 마지막이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녀는 이걸 왜 보냈을까요? 분명한 건 자신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있다라고 보여질 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다 있어. 첫 번째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 난 정말 자살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자살하는 이유는 남편 때문이야. 남편의 외도 사실 이 안에 다 있으니까 봐줘 라는 마지막 메시지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고 의식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쓴 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전자보단 후자에 대한 느낌, 누군가가 위협을 가해서 저걸 간단하게 쓴 것이다. 왜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난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라고 느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이나 자신의 유족들에게 무언가 말을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간단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죽는 이유, 자살을 하게 된다면 자살을 하는 이유를 쓰는 것과 자살하는 이유에 대한 예를 들면 이 안에 유서가 있었다던가 이랬으면은 이 핸드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분명한 목적성 자체가 외도 사실을 봐랍니다.
물론 그 외도 사실을 봐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만, 사랑했던 아들을 두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게 정말 납득이 될까라는 문제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녀가 정말 죽을 목적이 있었을까? 이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민 씨는 분명 살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분명 부검서에서 나왔던, 처음 의뢰서에서 나왔던 부분은 의도적 사고, 자살, 자해로서 체크가 됩니다. 왜냐면 목에 있는 사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에 있는 사큰이 전형적인 자살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자살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병원에서 26일 동안 있는 민 씨를 바라봤던 유족의 눈에 띄었던 부분인데요. 첫째, 몸에 멍이 있었습니다. 멍과 긁힌 흔적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구타에 대한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폭행이죠. 그리고 옷 자체에도 피가 묻은 옷이 있었습니다. 뭔가 그걸 보고 이상했던 가족은 다시 한번 그 드레스룸을 가봤는데 그 안에는 피가 튄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이 피가 튄 흔적이 조금 특이합니다. 자, 저희가 예전 컨텐츠에서 혈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혈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벽에 있는 혈흔이거든요. 만약에 피해자가 뭔가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난 피가 흘러서 던져나가서 어딘가에 탁 부딪혔다라고 하면 비산흔이 나오게 되는데, 피가 퍼지는 흔적, 어느 옆으로 퍼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혈액의 모습은 점층입니다. 점이라는 거죠. 혈흔의 모습 자체를 봤을 때는 뭔가 몸싸움 때문에 뭔가 확 움직이면서 나왔다는 혈흔이 아닌 겁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탁탁 찍힌 혈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혈흔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분명 진술 속에서 이상한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땐 그래도 뭔가 좀 힘들어서 자살했을 수도 있잖아. 이제 이들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이들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둘이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은 대부분 자립심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즉 어머니에게 되게 의존을 많이 했던 거죠. 의류 매장에서 옷을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급여는 약 198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매일 게임, 온라인 게임 같은데 카드비로 약 30에서 6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생활비가 늘 쪼들렸는데, 이걸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내 아내가 조금 살림을 못한다, 좀 낭비벽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실 둘 사이가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민 씨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댁인 거죠. 당시에 그리고 도박을 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아이의 금 돌 두꺼비가 사라져서 이제 그 금 두꺼비가 사라진 것 때문에 어디 갔냐 물어봐서 모른다라고 얘기한 뒤 계속해서 추궁하자 팔았다고 했고, 그걸 도박에 썼다는 것. 즉 이들 사이의 부부 생활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남편이 조금 직장이라는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더 많이 했던 겁니다.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서로 납득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거든요. 외도였습니다. 첫 번째 외도가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난 뒤인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간 지속이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상간녀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함께 온 매장에서 근무했던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과 어떻게 보면 그런 불륜적인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 당시 민 씨는 시댁에다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그만두게 만들었는데 도리어 시댁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던 거죠. 일 정리하고 2주이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일찍 관두겠냐,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일을 더 하지 않느냐, 네가 돈 벌 거냐, 이런 정도의 폭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참았던 이유가 민 씨도 아버지가 없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밑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도 이런 걸 물려줄 수 없다라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첫 외도가 되고 난 뒤에 서로 합의를 합니다.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위치 추적 장치 어플을 서로 설치를 했던 거였죠. 그런데
두 번째 상간녀에 문제가 생깁니다. 눈치를 좀 채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두 번째 상간녀는 4개월 뒤에 또 벌어집니다. 같은 회사에 새로 들어온 또 여직원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사망하기 3일 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 폐렴으로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입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위치 추적 어플도 있었고 느낌이 있었던 거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판단에 경찰을 대동해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상간녀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성관계 후 알몸 상태로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망하기 전날이었던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피해자는 바로 이혼 소송 및 상간녀 2명에게 소송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특히 상간녀 두 번째는 주거 침입죄까지 들어가서 형사고소까지 했던 거죠. 두 번째 상간녀는 자신에게 형사고소까지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해, 왜냐면 상간녀 관계니까 전화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그 남편은 최 씨에게 전화를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남편 최 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왜 상간녀를 건드리냐, 나한테만 그래라 라고 얘기하며 셋이 다 같이 죽자,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 아들을 퇴원시키겠다, 폐렴 때문에 입원해 있는 아이인데 말이죠. 그럼 아이들은 너 때문에 죽는 거다 라는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내용도 모두 핸드폰에 음성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위에 나왔던 남편의 진술과 더불어서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12월 3일까지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날 함께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어떻게 보면 오손도손 이야기를 잘 풀어가려고 했던 와중에 갑자기 촉발이 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정말 그럴까요? 피해자야 민 씨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목숨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12월 3일 이혼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살기 위해 그 당일날 취업 성공 패키지란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될 집, 보금자리 집까지 전부 알아본 게 12월 3일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전부 다 들어가 있던 거죠. 전화기록, 문자 내역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려고 준비했던 바로 전날까지. 그런데 정말 자살을 했을까요? 그리고 더불어 사고당한 날의 그 진술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고 당한 날 집에 도착했던 민 씨의 동생이 봤던 광경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남편 최 씨, 그리고 한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친형입니다. 친형이 와 있었습니다. 먼저. 그럼 연락을 어떻게 했을까요? 핸드폰이 없었다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친형은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119가 온 겁니다. 과연 이 행적이 정말 다 맞을까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상한 일도 두 가지가 생깁니다.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 첫째, 아내가 사망한 뒤 남편 집안 쪽은 바로 사망신고를 해버립니다. 즉 친정 쪽에 얘기도 하지 않고 사망신고를 한 거죠. 죽은 지 3일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당시에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민 씨의 어머니가 민 씨 가족의 보험을 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통장 정리가 안 됐던 거죠.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왜 했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두 가지의 심리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정말 추측입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방송을 할까 말까를 고민했고 나중에 후속 보도가 나오면 하자라고 결정 내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첫째입니다. 이 자리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지만 그 장면을 봤던 아이, 바로 아들입니다. 민 씨가 사망한 뒤 아들이 좀 이상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아내 사망하자마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이제 아까 봤던 큰 집,
남편의 형 집에 맡기게 돼서 이틀 동안 그 안에 있게 됐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난감 마이크를 가지고 놀던 아이가 그걸 목에 감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목에 이렇게 감는 행동. 그래서 그걸 보고 시댁이 너무 놀라서 치웠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친정집에 얘기를 해준 겁니다. 친정집은 이후에도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젠 하진 않아요. 우리가 막았어요. 줄을 다 빼놨어요. 아이가 저걸 왜 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목을 매서 사망했다는 걸 보지는 못했거든요. 누군가한테 들었다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나도 디테일할 정도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정말 맞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진술입니다. 남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분명히 없습니다. 남편은 카카오톡을 했고 전화를 했고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다, 술을 마시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의 행적이 하나 있지요. 남편이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아내와 별 문제 없이 오손도손 얘기하고 있었다면 그는 아내와 어떤 TV를 봤는지 알 겁니다. 그 집에 있는 TV 셋톱박스를 며칠 전 경찰이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에게 강제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시도까지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통신 내역, 카톡 내역, 누구와 얘기한 모든 내용을 전부 분석 중입니다. 셋톱박스의 내용은 당시에 봤던 모든 프로그램에 어떻게 채널이 넘어갔는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맞을지 아닐지를 체크하고 있는 거죠. 과연 최 씨는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약간의 거짓과 약간의 진실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다 거짓일까요? 분명한 건 한 아이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는 목에 줄을 감는 이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친정 쪽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큰 집, 어떻게 보면 시댁집에서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은 것,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나는 살려고 했어 라는 말도 들어있지 않았었을까요? 봐봐, 나는 이혼 소송도 했고, 나는 취업 패키지도 신청을 했고, 나는 보금자리론도 신청을 했어. 나는 살려고 했는데 지금 살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그 사건 그 이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김한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전반적인 통계치예요. 이게 저희가 얘기할 뒷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남편의 심리적인 모습은 정상적이지가 않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남편이 봤을 때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행동 동선과 그리고 핸드폰, 즉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행동 동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즉 자기가 뭔가 안에서 답변이 없어서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내가 밑에 내려가서 망치를 갖고 와서 문을 부셔서 들어갔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진실일까라는 문제인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봤을 때 망치로 문을 부신다는 건 안에 위급한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다 라는 느낌이 강할 때인 거죠. 만약에 아내가 나 자살할 거야 뭐 이런 식에 대한 멘트를 하고 들어가서 조용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진술은 남편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만 자신의 생각을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문을 부신 상황까지 된 거라면 내려가면서도 다급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불안해야 되거나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점이 남편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을 얘기할 때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문제예요.
사망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유서일 수도 있어요. 유서가 아니면 다잉 메시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잉 메시지라고 부르는 부분은 어딘가 글씨를 써놓는 거에 대한 게 이제 다잉 메시지겠죠.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거. 근데 이게 이제는 핸드폰을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핸드폰을 왜 숨겼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아내는 핸드폰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건데, 핸드폰을 숨기고 그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와 비밀번호를 뭔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건 여기 있는 걸 너가 꼭 봐야 돼. 네가 봐야지 이 안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라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기가 지금 자살을 할 거다.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뭐 일반적인 사람 이야기입니다. 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정리하는 문제거든요.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할 만큼 한 것 같아. 나 진짜 아들 좀 잘 챙겨줘. 이런 식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냈다면 당연히 그건 뭐 이제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상황대로 가보면 그쪽 부분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더 합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핸드폰을 못 지키면 이 사람과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만약에 공격을 당했다거나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한다는 느낌 속에서 이거 만약에 이 핸드폰마저 없어지면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 왜냐면 남편이 당시에 이혼 소송을 넣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상간녀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모르는 상황이라 정보가 수집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해보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 빠르게 숨기려고 했다라는 느낌처럼 당장 필요한 것만 보내는 거, 그것만 보내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고, 이 안에 있는 핸드폰 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 다잉 메시지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이면 만약 고인께서 진짜 이 메시지만 보면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다는 걸 봤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업 패키지까지 다 갔으니까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야, 분명히.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증거 자료까지 해놨으니까 이러면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남편 쪽으로 모든 게 쏠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잖아요. 생각을 좀 넓혀보는 거예요. 조금만 넓게. 그러니까 남편 측에서 얘기하는 자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넓혔을 때 이럴 가능성도 있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수사가 다시 들어갔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떤 결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건 증거예요. 경찰 쪽에서 검찰로 넘기려면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당연히 남편 최 씨는 내가 얘기는 맞다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 증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찾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허술할 거라고 믿어요. 분명히. 허술한 점은 보면 허술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